여러분, 서영수 이러면요, 키움증권의 스타 애널리스트입니다. 리서치 센터에 있으면서 이사로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최근에 가계부채가 세계 1위고 GDP 대비 가계부채가 이렇게나 높은데 위기가 안 온다는 것은 이상하다. 피할 수 없는 위기가 온다. 아예 이렇게 단정 지어버렸습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에도 견줄 수 없는 세계 최고의 가계부채고요. 증가 속도도 세계 1등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니까 피할 수 없는 위기 온다. 피할 수 없는 위기. 이것은요, 여러분, 이 스타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뭐 이게 맞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회사에 지금 맡고 있는 자체가 리서치 센터의 기업 분석팀을 맡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요, 무게감이 있습니다. 말 한번 자칫 실수하면 본인의 어떤 명성에 금이 가는 건 당연하고요. 또 능력 없다는 비판을 받기 때문에 기업에서 쫓겨날 확률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가계부채 때문에 대한민국에 피할 수 없는 위기가 온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서영수 이사의 이 말이 말입니다. 어쩌면 그동안 억눌려 있던 거 있잖아요. 억눌려 있던 거. 그동안 경제 지식인들이 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했던 것.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것, 또 회사는 정부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것, 이런 것을 감안하면 그 억눌림의 폭발이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다 돼 가니까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지금 계속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서영수 키움증권 이사의 피할 수 없는 위기라는 이야기, 이것은요,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말입니다. 경제 지식인들이 너도 나도 특히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마 경제 위기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부르짖을 겁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도 레임덕이 왔고 정권도 교체기니 할 말은 하고 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참 어떻게 생각하면 간사하죠. 뭐 말할 수 없이 권력의 눈치를 봤다는 것만 생각해도 간사하죠. 그렇지만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 특히 금융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아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기업 경영이라는 것은 소신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주변의 상황, 외생 변수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굴종했는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저는 홍콩계 증권회사 있잖아요. CLSA인가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CLSA 같은데 거기에 그 리서치 담당 이사는 계속해서 폴체인가요? 폴체? 폴체일 겁니다. 아마. 그분은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홍콩계니까. 홍콩계니까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이제 한국에 있는 증권회사의 어떤 임원들, 다시 말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줄줄이 이제 막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자, 여러분. 서영수 이사가
피할 수 없는 위기가 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말입니다. 가계부채 서영수 이사가 한 것처럼 맞는 말입니다. 이게 국제금융협회가 세계 부채 보고서에서 내놓은 자료입니다. 이것을 보면요. 2021년 대한민국은요. GDP 대비 104.2%예요. 104.2%. 굉장히 높죠. 굉장히 높습니다. 가계부채가 GDP 대비 104.2%입니다. 그러면 GDP가 2020년 기준으로 1933조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1933조는 월등하게 넘는다는 거잖아요. 그거보다 한 4.2%가 더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게다가 가계부채에 대한 증가폭도 세계 1등이나 세계 1등. 부채 비율도 세계 1등. 가계부채 증가폭도 세계 1등. 실제로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2분기 기준으로 6%라는 어마어마한 부채 비율 증가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콩은 도시국가예요. 5.9%. 홍콩에 비하면 이거는 뭐 비할 수가 없죠. 대한민국을. 미국은 2.3%밖에 안 됩니다. 미국보다 우리가 3배 빠르고요. 거의. 일본보다도 3배 빠르고 유럽보다는 무려 6배 빠릅니다. 중국보다도 빠릅니다. 중국은 1.3%밖에 안 되는데 그럼 5배 가까이 빠르다는 거잖아요. 결국 말입니다. 이 가계부채가 충격을 줄 거라는 것은 점점 이해가 돼요. 특히 GDP라는 게 뭐예요? GDP라는 게. 한 나라 국민이 생산하는 총액을 GDP라고 하잖아요. 그 총액보다가 4.2%가 더 높으니까 엄청나게 높은 거죠. 구체적으로 좀 볼까요? 이거는 한국은행이 추정한 추정치입니다. 가계부채 보자고요. 가계부채. 2101조, 2101조입니다. 2101조. 그야말로 빚더미죠. 2101조면. 1933조가 2020년 대한민국 GDP예요. 국내 총생산이에요. 그러면 2101조면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많이 차이 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엄청나게. 얼마나 차이 날까요? 와우. 이렇게 되면요. 지금 제 생각에는 적어도 168조 이상이 증가한 거예요. 168조 이상. 단순하게 보더라도 말입니다. GDP가 1933조니까 그거보다가 월등하게 넘어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영수 이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실제로 말입니다. 실제로 GDP 대비 가계부채의 부담은 굉장히 커요. 그런데 서영수 이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갔습니다. 한 발 더 나갔어요. 단순하게 가계부채가 눈에 보이는 가계부채만 이야기했을 때 104%인 거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가계부채까지 가야 된다. 쉽게 말하면 개인금융부채만 이게 반영할 것이 아니라 개인금융부채에서 빠진 곳이 많다. 빠진 곳이. 개인금융부채에서 빠진 곳이 뭐냐? 개인사업자 대출이 있다. 개인사업자 대출. 여기에다가 임대보증금 대출도 있다. 여기에 가게가 빌린 법인 대출도 있다. 이런 것까지 다 포함했을 경우에는요. 이게 가계부채가 여러분 3170조까지 간다고 합니다. 3170조. 여러분 3170조면 이게 부채가 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폭발을 한다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폭망한다. 이 말도 이제는 통하는 이야기예요. 그 정도로 가계부채가 엄청납니다. 가계부채가. 지금 현재 2021년 3월 기준입니다. 3월 1분기 기준이에요. 가계 대출이 1666조인데 여기에 가계 신용, 가계가 카드로 하는 가계 신용을 포함하면요. 1765조라는 거, 1765조.
신용카드 쓰는 걸 말합니다. 가계신용은 거의. 예, 여기에다가 개인금융 부채를 포함하면 2052조고요. 여기에 금융권 부채까지 포함하면 2306조고요. 그래서 전체 빠진 부채까지 포함을 하면 3170조까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계부채 비율이 85% 90%라는 게 아니라 지금 162%다 이런 얘기. 162%. 예, 162%.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가계성 법인대출이죠. 가계성 법인대출. 가계성 법인대출까지 포함하면 3,500조가 넘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500조. 그것도 3,500조 이상이 될 거다. 이거 제대로 통계가 안 나와 있어서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4,000조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 4,000조. 여러분 4,000조를 가면요. GDP 대비 200%입니다. 1933조니까.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가계부채를 계속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거죠. 계속 감당할 수 있겠느냐. 자, 여기에 말입니다. 여기에 이제 거의 뭐 4,000조까지 잡지 말자고요. 지금 서영수 이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계성 법인대출은 빼고 고전까지만 생각하자고요. 여기에 뭐 임대차 대출이라든가 그 다음에 임대보증 대출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적자성 대출 중에 개인사업자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했을 때 1370조거든요. 1370조. 만약에 이 부채가 뭐 자발적으로 이게 관리가 될 거냐? 쉽게 자발적으로 관리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미국에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이 닥치면 어떻게 될까요?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이 닥치면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충격을 주고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을 시작은 안 했어요. 시작은 안 했지만 이달부터 테이퍼링을 시작한다. 쉽게 말하면 돈 풀기는 이제 그만하고 돈 죄기로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지금까지 연간 1200억 달러의 어떤 국가 부채나 MBS 주택저당증권을 계속 매입을 해왔는데 이거 줄인다는 거예요. 일단 1,050억 달러로 줄이고요. 1,050억 달러로. 그렇게 줄이게 되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이제 긴축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얘기. 이런 얘기. 저는 이게 테이퍼링이 됐을 때 감당하기가 진짜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건 서영수 이사가 이야기한 건 바로 2030 연끌 부채에 대한 심각성을 이야기합니다. B2나 연끌 부채가 굉장히 심각하다. 실제 2030이 2분기까지 빌린 금액이 458조 7천억 원인데 이 458조 7천억 원이 테이퍼링이 시작되고 금리가 인상이 되면 이들에 대한 충격이 가장 먼저 오겠다. 그래서 피하지 못할 위기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기를 자영업자 부채를 계속 이야기했죠. 자영업자 부채는 1,000조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고령자 부채도 제가 이야기했고요. 그러나 고령자 부채는 기본적으로 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 자산을 팔아서 갚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자영업자는 끝간데 없이 어렵거든요. 지난 2년 동안도 어려웠지만 앞으로도 계속 어렵다는 이야기. 그러면 원금이나 이자를 갚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보기엔 자영업자 부채가 저는 더 위기라고 보고 있죠. 그러나 우리 서영수 이사는 2030의 부채가 굉장히 충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문제는요.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 인상. 금리 인상이 되면요. 미국은 지금까지 금리 인상한 어떤 흐름을 보면요. 이걸 한번 보세요. 단계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립니다. 단계적으로. 내릴 때도 여러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야말로 3%가 넘는 금리를 쭉 내려서 0.25까지 내렸습니다. 0.25. 0.0%에서 0.25까지 내렸습니다. 그야말로
금리를 완전히 내렸어요. 그 내리는 기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2008년에서 2009년 초반까지 다 내렸거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올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에서 말입니다. 2018년 후반기까지 그야말로 속도 보세요. 계단이 피라미드 같이 올리죠. 피라미드까지 엄청나게 올렸다가 또 2019년 2020년에 위기가 딱 치니까 그야말로 금리를 내리는 게 또 수직 급전직하예요. 급전직하. 여기에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서영수 이사는 바로 이 부분에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은요, 신흥국의 어떤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릴 때도 아주 엄청나게 올리고 내릴 때도 엄청나게 내립니다. 이 과정에서 2030이 버틸 수 있을까? 이 말이에요. 왜냐고요? 우리도 올려야 되거든요. 우리도 뭐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1.75%까지 내년까지 올린다고 이야기하지만 미국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올렸을 때는요. 지금 0%인 미국의 금리가 3%까지 2.5%까지 쭉 올라간다는 뜻이잖아요. 2.5%까지. 2.5%까지 쭉 올라갔을 때 과연 말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올려야 될까? 지금 0%가 2.5%가 된다는 거니까요. 우리는 지금 0.75%잖아요. 그럼 여기에 2.5%를 더 더하면 3%가 넘게 올라갈 수도 있다는 그런 계산도 나옵니다. 3%가 넘게 올라갈 수 있다는. 지금 현재는 1.5% 정도 예상들을 해요. 예상들을 내년 말까지 1.75%까지 올라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지만 이거보다 더 빨리 올라간다면 진짜 피할 수 없는 위기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서영수 이사가 언제 어느 때 그 위기가 닥칠 거다 이렇게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실제 금리의 어떤 그런 방향이나 흐름을 보면 결국 말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시점부터 시작이 된다는 이야기. 미국의 금리를 언제쯤 올릴까요? 미국의 금리는 빠르면은 내년 6월까지도 올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빠르면은. 늦어도 내년 7, 8, 9에는 무조건 올릴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도 따라서 금리를 계속 선제적으로 올려야 되거든요. 선제적으로 올렸을 때 여러분 이 금리를 과연 2030 부채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 너무 많은 부채가 감당할 수 있을까? 여기에다 좀 더 나아가면 전체 가계부채가 3,000조가 넘는데 이 3,000조가 넘는 것이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결국은 피할 수 없는 위기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 서영수 키움증권 이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그냥 단순하게 볼 일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위기가 온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를 그냥 허투루 흘러넘길 수는 없는 이야기라서 제가 아주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게다가 이게 말입니다. 지금 가계부채 위기가 터지면 주식이고 부동산이고 다 힘들어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그 어느 곳 보다가 어느 나라 보다가요 개방경제라는 걸 반드시 인식해야 됩니다. 개방경제라는 걸. 우리 정부가 이것을 좀 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합니다.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이야기는 우리나라는 열려있다는 이야기예요. 언제든지 말입니다. 해외의 위기가 우리에게 직접 다다를 수도 있다는 것, 그 위기가 결국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도 결국 우리에게는요 최악의 위기의 수순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기는 전문가들의 이야기하는 것을 쭉 종합을 해보면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위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미국이 금리를 급속하게 그것도 연쇄적으로 인상을 할 때 그 위기가 찾아오지 않겠느냐 그런 예측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여러분 위기는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는 기회예요. 예, 정환진 TV를 보시는 분들에게는요 늘 제가 현금 비중을 늘려라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위기 때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요. 위기가 닥쳤는데 내가 가진 돈이 없으면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거든요. 지금처럼 정부가 대출 규제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요. 돈이 없으면 돈 벌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돈을 여유 있게 관리하는 것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현금 비중을 높이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말씀 또 한 번 드리겠습니다.